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근무하는 신재군입니다. 제가 교통과 이 교통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메인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안전성의 평가, 제도,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발목 잡는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안전도를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차의 차량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요소 기술들이 완성이 돼서 자율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망의 요인이 94% 정도가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인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동차에서 인간이 하는 실수를 빼고 자동차가 스스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인적의 실수의 요소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포인트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예방 부분입니다. 예방 부분에서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가.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율차 태동의 가장 큰 틀이 지금 현재 첨단 안전 장치라고 표현하는 ABS나 LCAS나 LDWS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차량에 장착되는 그 시스템이 결국은 자율차를 발전시키는 어떠한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20년 자율주행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2015년 5월에 규정회의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3를 상용화를 통해서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이게 스타트했던 부분이 교통사고에 대한 인적 요인을 배제를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자는 게 사실은 큰 축이었고요.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이 각 부처마다 목적이 다 틀리고요. 만약에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두 번째처럼 운전 시간의 여가 할애가 한 50분 정도는 차량에서 보내니 50분에 대한 운전 시간의 여가,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스트 온 마일, 라스트 원 마일, 그 다음에 그런 복지 수단을 봤을 때 교통수단이 새로 되면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다. 이래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자율차가 되면은 출발 급가스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차량에서 어떤 배출가스라든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사진 유명하죠. 맨 밑에 사진은 1950년대에 나왔던 전기차 베이스의 자율차 그림 사파인데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현재 가솔린 자동차 베이스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 전기차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향후에 배출가스나 아니면 연비나 미세먼지 이런 쪽 측면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친환경차 베이스의 자율차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율주행 자동차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의 그림입니다. 왜 자율주행 자동차가 태동이 아까 패널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이렇게 급하게 아니면 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어떻게 발전할까도 하는 것도 왜 자율차가 탄생을 하게 됐는가를 염두에 두시면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 한다. 그럼 운전자를 뭘 하냐? 가장 왼쪽은 환경 인지 판단입니다. 환경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차량에서 운전자가 제일 처음에 눈을 보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눈을 보고 앞에가 좌회전 신호를 가야 될지 지금 교통 신호가 어떻게 되고 앞에 사람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뭐가 있고 보행자 있고 모든 거를 우리가 눈으로 판단을 하고 귀로 판단하고 합니다. 귀로 듣고 하죠. 자율차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센서,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 레이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자율차의 어떤 환경 인지 요소 기술의 센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안 보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너에 돌아가면 오른쪽에 코너 돌아가면 빈 곳, 안 보이는 것도 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정밀측이나 지도를 해서 좀 더
앞에 뭔 상황이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환경인지 정보 센서를 베이스로 하는 거를 차에 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센서가 여러 가지 오면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브레이크를, 운전을 우리 생각하죠. 앞에 사람이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우회전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결국은 차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그래, 거의 컴퓨팅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우리 엔디비아에서 나오는 그 컴퓨터 칩셋,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AI, 알파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발전의 토대가 돼서 순간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를 연산 처리를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좌회전을 해야지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현재 이런 베이스들은, 미세한 그 로우 레벨의 베이스들은 첨단 안전 장치라고 하는 AEB, LDWS, 엘카스, 뭐 BSD 이런 시스템들이 거기에 요소 기술된 거예요. 엘카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차량 유지 장치는 앞에 있는 차선을 카메라가 보고, 그렇죠? 카메라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서 넘어가면 못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자율차의 하이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율차의 어떤 탄생의 배경을 보고 거기서 스타트업 업체들이 얻은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앞에 있는 차량의 그 라이다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차량을 보고 앞에 있는 물체를 보고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 정도 판단하는 수준의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앞에가 차량이다, 사람이다까지밖에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이게 자전거를 탄 사람이냐, 어린애냐, 아니면 노인이냐, 아니면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것들이 다 판단하고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통하고 그다음에 센서 퓨전이 되는 겁니다. 레벨 3는 레벨 3, 레벨 4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가 현재 2020년 상용화 기반으로 하는데 이건 썸웨어에서 썸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썸웨어에서는 에브리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와 통신이 융합된다. 이런 부분은 더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 VTX 시스템 같은 경우가 통신에 관련된 쪽인데 현재 일단 김영란 팀장 오셨으니까 이 시간 하시면 5.9 웨이브나 아니면 3G, 4G, LTE, 5G까지 통화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이 각종 차량마다 현재 나와 있는 자율차의 레벨입니다. 아우디 A8하고 GM의 크루즈가 있는데요. 이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 퓨전은 각 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카메라 베이스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아우디는 카메라와 그러니까 센서와 라이다, 카메라, VTX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가장 최신의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각 제작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 제작사마다 잘하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VTX는 이거는 향후 봤을 때 서비스 관점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차량에서 스타트는 사실 V2V로 시작을 했어요. 차량과 통신에서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게 V2와 인프라하고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페데스트리안하고 표현합니다. 우리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우리 횡단보도나 이런 데 지나갈 때 차량과 통신해서 앞에 차 온다, 갑자기 경고를 주면 앞에 차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 또 차한테는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조심해라 하는 그런 서로 유기적인 비클 투 폰, 비클 투 페데스트리안이 분명히 연결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각종 서비스 사업도 거기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고 가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순위입니다. 내비건트 리서치사에도 2018년도 데이터인데요.
여러 가지 평가 요소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나가 있는 부분. 2017년에서 2018년 대비를 보면은 오른쪽에 리딩 그룹, 맨 위가 리더 그룹입니다. 리더 그룹 보시면 GM과 그 다음에 웨이모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다임러버시, 폭스바겐 그룹, 그다음 BMW하고 FCA, 그 피아트 컨소시엄하고, 그러니까 좀 합종 연행이 조금씩 자동차끼리도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진행을 하고요. 좀 유감스러운 거는 2017년에 현대자동차가 한 10위권에 들어갔는데 2018년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그 산업 측면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자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그 산업의 어떤 그 우리 뭐 좋게 표현하면 뭐 인더스트리얼 체인이라고 하고 뭐 우리 시쳇말로 하면 먹이사슬입니다. 제일 처음 2015년에 뭐 항상 먹이사슬의 가장 위는 저 카 매뉴팩처가 갖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되면은 티어 1이 두 번째입니다. 티어 1 우리말로 뭐 보시라든지 모비스, 덴소, 컴퓨터들 여러 아시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 티어 1과 사이에 티어 0.5가 생깁니다. 티어 0.5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시스코, IBM, 지금 가장 많은 게 구글하고 그다음에 애플 이런 쪽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가 매뉴팩처 밑에서 이 먹이사슬을 구현을 하다가 2035년이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35년이 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장 먹이사슬의 위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버라든지 뭐 블라블라라든지 아니면 카투고 같은 서비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의 가장 큰 손이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웨이모가 미시간주에다가 공장 하나 세우죠. 그 개념이 뭐냐면 피아트가 어차피 그 애플 웨이모의 하청 기지 산업화가 된 것밖에 우리말로 하면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현대자동차한테 나 6만 대 좀 납품 좀 해라.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우버에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가 갑니다. 거기에 맞추는 뭐 우버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장 앞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 그림은 2016년에 제네바 모타쇼에서 이름은 제가 뭐 클라우스 프리커가 하는 그런 친구인데 약간 BMW R&D 총괄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자동차 제작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사업에서 좀 더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그 팍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애플의 하청 기지인데 이 사람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결국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OS 산업의 그 하청업체가 되지 않겠냐는 것을 경계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 휴대폰을 보시면 휴대폰에 현재 애플이 제일 휴대폰 그 프로핏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애플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은 OS 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한국에는 삼성 반도체, 삼성 그 갤럭시가 순수익에 아마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나마 반도체를 지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 이익이 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제작사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OS가 생기면은 결국은 뭐냐면 애플이 그걸 다 가져가고 구글이나 애플, 안드로이드나 iOS가 가져가고 자동차는 그거를 만드는 하청업체밖에 안 될 거다는 게 현재 BMW뿐만 아니라 제작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의 웨이모나 아니면 뭐 애플이나 하는 이런 이 OS 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 위에서 점령을 하면서 OS를 갖고 아까처럼 서비스 프로바이더 소프트웨어 팔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 회사가 거기에 물리지 않게끔 하는 좀 좋겠다는 게 아까 BMW의 전략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설명을 제가 넣었는데 두 가지 위에 그림은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로 봤을 때고요. 두 번째 밑에 거는 셔틀 개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두 가지 측면을 발전합니다. 하나는 자가용 개념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셔틀 개념에서 그 자율차 개념입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데 먼저 셔틀 개념은 조금 더 그 레벨 4의 개념, 그러니까 썸웨어에서 에브리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요. 자율차는 승용차 개념은 조금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도 많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자율차가 나중에 2020년, 2025년 이상 되면 저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게 볼보의 컨셉합니다. 그 오른쪽 칸은 아시겠죠? 어디 멀리 가면 내가 자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두 번째 밑에 거는 이번에 CES하고 작년 CES 나왔던 도요타 이팔레트나 아니면 컨티넨탈 이지마일 같은 건 차들은 셔틀로서는 충분히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2016년 파리 모타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뭐 케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동차의 궁극적인 모빌리티는 오토노머스 쪽, 오토노머스 잔류화, 일렉트릭, 아니면 그 다음에 커넥티드, 그 다음에 쉐어링 이런 쪽으로 자동차 산업은 모빌 사업은 발전할 거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2년이 지난 3년이 지난 올해는 마스 개념의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또는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개념으로서 앱으로서 모든 트랜스포테이션을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은 밑에 오른쪽의 그림은 그겁니다. 포드 자동차가 택배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활용을 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 측면인데요. 이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미디엄 디스턴스,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와 장거리에 카쉐어링을 할 거냐, 라이드 헤일링 할 거냐 그런 개념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AI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I에 보면 인공지능의 역사는 그 알파고를 중심으로 좀 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물체가, 차에서도 앞에 있는 물체가 정말로 사람인지, 이게 사람이면 어떤 건지 이거를 학습을 하려면 센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해야 돼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고양이입니다. 이걸 갖다가 고양이라고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 고양이 사진 2천만 장을 보여주고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그 특징을 잡아내서 얘가 치타도 아니고 푸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라고 하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이 그림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AI의 어떤 활용도고요.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게 버클리고요. 두 번째 게 있는 게 MIT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2015년서부터 버클리에서는 데이터 분석론인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AI 학습을 모든 과목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미시간 MIT에서는 MIT 학생의 50%가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아까 황교안 교수님께서 컴퓨터공학과 얘기했지만 현재 그런 추세도 있고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대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도 가장 경쟁률 치열한 데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만큼 플랫폼 사업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을 봤을 때 컴퓨터공학과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아키텍처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별별 일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무튼 그쪽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큰 패러다임을 가져갈 거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은 그거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학습 현장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CB인사이트에서 2018년에 작년 8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율차가 드라이버리스카가 됐을 때 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일어날 거라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보시고요.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보험이 줄어들 거고, 자동차 수리가 줄어들고, 전문 운전자들은 드라이버 택시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호텔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단거리 비행기 여행 같은 경우는 자율차가 커버를 할 거고,
다음 부품도 줄고 라이드 핸들링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파킹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줄고 딜리버리 서비스 잘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림 있죠. 엔터테인먼트 요새 그 여러분 얘기했지만 5G가 왜 나오는 얘기는 뭐 일단 김영 팀장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5G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율차에서 50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걸 봤을 때는 거기에 나는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그림, 병원 플러스 있는 그림 있죠. 이게 병원, 그러니까 헬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자율차가 되면은 운전자 감식에서 허락택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에서의 어떠한 그 자기의 신체의 어떠한 변화, 그러니까 차 자체가 그 병원의 역할, 진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뭐 심한 경우 내 혈액을 갖다 놓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거는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좀 안 맞아요. 어떤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좀 연구하시는 분들, 저는 말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율차의 산업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더 해주시면 좀 더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차량의 앞에 그 자동차 시트 앞에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차량 앞에 인테리어를 자기가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내 차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내 차는 앞에 데코레이션을 디자인을 내가 바꾸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교통 신호 차는 자율차는 에즈가 나오면 범법 행위를 안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범법 행위 하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그 수요가 교통 수요가 줄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헬스 개념입니다. 헬스케어 개념입니다. 차에서 내가 자든지 운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먼 미래든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주차장 우리 차 게러지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게러지만큼의 또 어떤 리모델링이나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군용에서는 그 무인차를 통해서 위험한 지역을 먼저 보내고 지금 뭐 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진행된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커버를 해서 그것이 산업에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1980년인가요? 81년인가 그 나왔던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키트라고 하는 그림 그 사진이었는데 저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여주는 MBC에서 2009년, 2008년에 나이트라이더라 해서 리모델링이 뭐라 그러죠? 다시 해서 만들었던 그런 건데요. 저기에 그림, 저기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홀로그램을 사용한다, 아까 혈청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산업에서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율차의 태동이 왜 그렇게 됐고 자율차의 구성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게 아까 했죠. 인지와 판단, 인지, 판단 그리고 액션, 제어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거기서 자율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모빌리티와 새로운 산업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